자, 사회복지 정책론입니다. 제5장에서 7장까지고요. 일단 5장이 정책 형성 과정이고요. 그다음 6장은 정책 내용 분석이고 7장이 이제 사회부장 이해죠. 1번 보면 사회복 정책의 과정, 정책 과정의 단계에서 의제 형성은 맞습니다. 그죠? 의제는 아젠다, 어젠다가 의제죠. 근데 이 의제는 정책군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문제나 이슈를 의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책군들이 관심을 갖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권자들이 막 시끌벅적한 거니까 그 정책을 만들어내겠죠. 정책 대안을. 그래서 이제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2번 맞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 중, 만들어진 정책 대안들 중에서 최선의 정책 대안을 결정하게 되면, 그것이 정책이 결정된 겁니다. 세 번째. 그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집행하겠죠? 네 번째가 여기에요. 집행하고, 그다음 평가하겠죠. 그죠? 그래서 순서가 여기서 잘못됐죠? 틀렸습니다. 이거 순서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어요. 이게 실제 우리 문제 나왔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정책 아젠다 형성에 관한 동원 모형은 그 아젠다 형성에 관한 이론에서 모형 중에서 동원 모형은 선진국이 아니라 후진국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후진국입니다. 후진국에 주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해야지 됩니다. 이 동원 모형은 그 정부의제와 이제 공공의제와 정부의제 중에서 동원 모형은 정부의제가 먼저죠. 정책군들이 의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걸 국민들한테 확산시키는 거예요. 알았죠? 이거는 그러니까 본래는 이제 선진국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외부 주도 모형이어야 되거든요. 외부 주도 모형은 공공의제가 먼저고 그다음 이제 그게 정부의제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가는 것이 그게 바로 외부 주도 모형이라고 했고 제가 강의에서는 이제 이 아젠다는 결국은 정책군 거니까 정책군이 자기들이 의제를 설정하지 못했고 유권자들이 막 시끌벅적해가지고 그게 공공의제가 돼가지고 공론화돼서 그것이 이제 정책군의 의제로 오게 된 정부의제로 오게 돼야지 그게 선진국인 것입니다. 외부 접근 모형이죠. 그게 외부 주도 모형, 그죠? 그래서 이제 동원 모형은 이제 후진국이고 그 다음에 3번 사회복지 정책의 대안을 개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직관적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해당이 돼요. 이때 직관은 정책군의 이제 직관이죠. 전문가의 직관이기 때문에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관은 대안을 개발할 때 선례가 없거나 또는 이제 뭐 그에 관한 어떤 전문 지식도 없거나 또는 상황에 대한 어떤 정보가 부족하거나 그러면 이건 이제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건 이제 직관적 방법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여기 맞습니다. 자, 4번 정책 대안을 비교 분석하는 기준에서 사회적 효과성은 정책 대안이 가지는 사회적 효과성이 나오는 순간 뭐예요? 사회적 효과성은 어디에서 이걸 고려하는 거냐면 보편주의에서 고려하는 거예요. 보편주의 급여 자격 기준의 보편주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사회적 효과성은 뭐냐면은 그 사회의 정치적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모든 사람이 적절한 대우를 받느냐와 관련된 것을 얘기해요. 사회적 효과성은. 그래서 이제 사회적 효과성과 이제 반대가 이제 비용 효과성을 보면 되거든요. 그 이제 보면 사회적 효과성, 그 다음에 A와 이제 대별해가지고 말해야 할 것이 비용 효과성이죠. 비용 효과성. 사회적 효과성은 보편주의입니다. 여기가 보편주의. 그 다음에 여기가 선별주의. 선별주의에서는 비용 효과성이에요. 그죠? 다시 한번 사회적 효과성은 그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모두가 그 구성원으로서의 적절한 대우를 모두가 받고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모두를 대상으로 삼고 있는 보편주의에서 사회적 효과성을 중시 여기는 것이고
비용 효과성은 욕구는 많아요. 욕구는 많은데 자신들의 그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재화를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은 떨어져요. 그런 사람들에게 재화나 서비스가 얼마나 집중적으로 할당되는가 여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골라서 줘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선별주의가 비용 효과성을 고려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모두를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회적 효과성 보편주의에서는 사회 통합의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죠? 사회 통합. 나누지 않고 다 주는 거니까 맞습니다. 자, 그러면 5번. 이번에 올해 사회적 효과성이 처음에 나왔어요. 이따 나온 기출지문 이따 뒤에서 볼 건데. 자, 그 다음에 세부 정책의 결정 과정은 비정책 성격을 띠고 있다. 정책 형성 과정 중에서 비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는 애는 하나가 있는데 걔가 정책의 대안 형성. 그죠? 대안 형성에서만 비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정치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올해 이게 나왔거든요. 세부 정책의 평가가 갖는 특징에서 특징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21회 시험에서 가치 중립적이다 해서 틀렸어요. 결국 정책 평가는 무엇이 잘 되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가치 판단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가치 판단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가치 중립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틀렸어요. 즉 다시 한번 정책 평가는 가치 판단을 배제한다. 틀렸죠? 배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미 여기 보면 이게 기존 기출 지문이거든요. 그죠? 이걸 통해서 가치 중립적이라고 하는 게 틀린 것을 우리가 이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정책 평가 유형에서 과정 평가는 최초의 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한다. 목표 달성 여부가 뭐예요? 효과성이죠? 효과성은 총괄 평가. 총괄 평가는 결과 평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결과 평가라고 해요. 자, 우리가 형성평가는 과정평가, 총괄평가가 결과평가죠. 그죠? 다시 한번. 형성평가는 과정평가이면서 모니터링 평가라고 하는 것이고, 총괄평가는 결과평가라고도 하고, 성과평가라고도 하는 겁니다. 알았죠? 지금 여기 지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정책 집행 중간의 평가다. 중간에 하는 평가는 결과평가가 아니라 과정평가겠죠? 즉, 형성평가겠죠? 그죠? 오히려 이제 결과평가는 정책 집행이 끝나고 나서 종료 후에 하는 거죠. 중간에 하는 게 아니라. 다만 이제 그래서 정책 집행이 끝나고 나서 하기 때문에 설계 수정 보완을 하지는 못하죠. 결과평가는. 그러니까 여기 뒷부분은 맞은 거예요, 지금. 그죠? 뒷부분은. 여기가 지금 여기 이 부분이 틀린 거죠. 그죠? 만약에 이 부분을 살릴 거면은 얘를 바꿔야죠. 과정평가는 정책 집행 중간의 평가로 전략 설계 수정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정평가는. 거꾸로 하게 되면 이제 이거 틀렸고요. 자, 계속해서 그 다음에 그 10번에 정책평가가 필요한 이유, 정책평가는 사회복정책의 이론 형성에는 기여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할 것이 사회복정책 이론 형성에는 기여를 한다고 하면 맞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정책 결정 이론, 그냥 정책 이론이라고 하면 맞는데 정책 결정 이론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정책 결정 이론은 정책 결정권자가 정책 대안을 결정하는 데 주는 영향 요인을 주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책 평가가 정책 결정 이론 형성에 기여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책 결정 이론이죠. 여기가 정책 결정 이론. 이번에는요, 정책론에서 한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행정론에서 한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강의하면서는 공공선택 이론이 7회 때까지 나오고 안 나왔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나왔어요. 공공선택 이론이 안 나오다가 7회까지 나오다가 계속 안 나오다 이번에 나왔죠. 걔도 이제 포함돼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간에 안 나왔던 연합 모형, 회사 모형이 이번에 추가가 돼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강의에서 다루지는 못했는데 기출문제 분석 강의에서 강의를 다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기출문제 분석 해설서에다 자세하게 넣어놨기 때문에 넣어놓기도 했고 이제 강의 또 다루기도 할 겁니다. 그 11번 보면 합리 모형,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어진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정책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왜 그래요? 최선의 정책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이유는 합리 모형에서는 정책 결정자가 전지전능하다라고 봐버리죠. 모든 대안을 다 검토할 수가 있고 아주 최선의 정책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봐버립니다. 만족 모형은 정책 결정자가 인간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제한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고도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완전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완전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건 합리 모형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족 모형에서는 제한적 합리성이다. 라고 봅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틀렸죠? 자, 점증 모형. 과거 정책을 약간 수정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죠? 그래서 점증인 거예요. 근데 왜 약간씩 수정하게 되냐면, 여론의 반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론의 반응. 정치인과 시민의 지지가 만약에 크면, 그러면 이제 과거 정책을 많이 수정하겠죠. 그죠? 근데 여론도 이게 사람들도 이렇게 관심도 없어. 그리고 뭐 정치인도 관심이 없어. 이렇게 여론의 반응이 그렇게 뭐 이렇게 막 뜨겁지 않아. 어, 그러면 과거 정책을 어, 대폭 수정하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론의 반응을 보게 되는데, 이 여론의 반응이 바로 정치적 합리성이죠. 요것 때문에 정치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정치적 합리성을 고려한다. 뭐가? 점증 모형이.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지금 점증 모형이니까. 네, 맞는 겁니다. 자, 다음 15번.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를 가정하면서 보고 있는 건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여기는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쓰레기통 모형. 점증 모형은 점진적으로 질서를 차이하는 과정을 정책 결정 과정을 설명한다. 자, 이거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여기 지금 틀렸죠? 네. 자, 그 다음에 점증 모형. 경제적 합리성과 초합리성을 바탕으로 질적 모형이다. 경제적 합리성과 초합리성을 고려하는 것은 일단 초합리성 하면은 치읓이니까 최적 모형입니다. 최적. 알았죠? 초합리성까지 고려하고 있는 거. 경제적 합리성과 초합리성을 고려한다. 최적 모형입니다. 그죠? 네, 틀렸죠? 자, 그다음에 혼합 모형. 정책 결정에 드는 비용 효과가 비용보다 효과가 커야 한다. 자, 비용보다 효과가 커야 한다. 비용보다 효과가. 즉 투입보다 산출이 더 커야 한다. 그죠? 이거는 뭐야? 정책 성과를 최적화한다는 거죠? 정책 성과를 최적화하는 거 이게 정책 성과 최적화. 정책의 성과를 최적화하는 거예요. 이 말이 정책 성과를 최적화한다. 뭐예요? 최적 모형이죠. 이거 최적 모형. 최적 모형이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이거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 혼합 모형은 합리 모형과 최적 모형을 혼합하여서 최선의 정책 결정에 도달하는 정책 결정 모형이다. 합리 모형과 최적 모형을 혼합한 게 아니죠. 혼합 모형은 합리 모형하고 점증 모형이죠. 점증 모형을 혼합한 거예요. 혼합한 거니까 무엇을 혼합했느냐가 중요해요. 알았죠? 이렇게 합리 모형과 만족 모형이라고 한다든지 합리 모형과 최적 모형이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을 혼합한 겁니다. 알았죠?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올해 나온 건데 올해 이 드로어가 제시한 최적 모형 이렇게 나왔거든요. 저는 철저하게 시험에 나왔던 걸 가지고만 강의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오프라인 강의, 총진대 강의할 때도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 정책 결정, 이거 뭐야, 이 부분은 학자들 몰라도 상관없나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이제, 우리 기술론의 그 가족치료 모형 나갈 때 민우첸이나 보엔이나 뭐 이런 학자들의 이름을 굳이 암기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그런 문제에서는 아예, 보엔의 다세대 가족 치료 또는 민우친의 구조적 가족 치료 이렇게 문제가 그렇게 나와줘요. 아예. 그래서 이제 학자 이름 가지고 장난친 것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민우친의, 다세대 가족 치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난친 적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학자를 안 이어도 되는 것들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자 가지고 장난친 적은 없어요. 근데 어떻든 우리가 이제 최종 모형인데, 예. 학자를 이제 알 거면 이제 드로어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학자를 이름 가지고 장난친 적은 없다. 이 모형 내용을 가지고 알고 있어야지 이제. 최종 모형은 초합리성의 구체적인 달성 방법에 관한 명확한 설명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점이 있어요. 이 초합리성을 고려하고 있잖아요. 정책 결정자의 직관, 통찰력. 이게 바로 초합리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고려한다. 그것까지 고려해서 정책이 결정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초합리성의 구체적인 달성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점이에요. 이게 나왔어요 올해. 그래서 이제 설명되어 있다라고 해서 틀린 겁니다.
이 최종 모형의 하이, 한계점을 하이. 고르라고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한계를 설명하고 있는 걸 고르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올해. 자, 그 다음 이제 20번. 아니? 합리 모형과 점집 모형의 단순 오람이 야, 아닌 한참 한데? 정책 성과를 최적화하려고 하는데 초점이 있다. 그죠? 맞죠? 어? 근데 이 문제 자체가 잠시. 한계점을 고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한계점은 아니거든요. 어? 그잖아요. 예, 한계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합리 모형과 점집 모형을 진짜. 단순 혼합시킨 것이 뭐냐면 이게 혼합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혼합 모형처럼 합리 모형과 점집 모형을 단순히 혼합시킨 게 아니다. 얘는 어딨어? 알았죠? 그 최종 모형은 이 둘인데? 얘기예요. 지금. 둘인데? 그래서 이제 정책 성과를 이승원 최적화한다. 선생님, 네네네. 근데 사실 네? 끄세요. 네네. 문제에서는 이 한계점을 물어본 거거든요. 한계점을 물어봐서 얘가 답이었어요, 얘가. 근데 지금 여기 제가 이게 이 최종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봤을 때에는, 이건 이제 한계점으로 옳지, 최종 모형에 대한 설명, 가만히 있어봐. 이게 문제가 어떻게 나왔죠? 어, 잠깐만요. 이게 한계점으로 나온 것 같은데? 자, 아니네요. 한계점으로 물어보지 않았고, 예, 옳은 걸 고르라고 하는 문제였네요. 옳은 걸. 근데 이제 이 한계점을 지금 얘기한 건데, 이게 한계점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한계점을. 근데 이제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은데 설명되었다고 해서 틀린 겁니다. 예, 옳은 걸 고르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거 옳은 문장으로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킹돈의 쓰레기통 모형 볼게요. 정책 결정은 조직화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흐름에 의해서 흐름 하면 이제 쓰레기통 모형이라고 했었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가 이게 틀렸어요. 여기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연히 이루어진다고 가구래. 그래서 우연히. 이제 여기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5장 본 거고, 이제 6장입니다. 정책 내용 분석이죠. 여기가. 자, 과정 분석은 정책이 형성되는 사회 정치적 맥락을 고찰한다. 맞죠? 그 정책 분석 세 가지 있잖아요. 자, 지금 음소거가 안 돼 있으면 음소거 해줘야 돼요. 이게 녹화 나중에 듣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불편해져요. 이렇게 하면. 예, 왜냐면 제 소리보다도 음소거를 안 하신 분의 소리가 더 크게 녹화가 돼요. 아셨죠? 녹화할 되었을 때 아까도 자꾸 소리가 좀 막 이렇게 막 나오던데 자, 지금 소리 지금 잡음 들어가지 않죠? 현재는. 네. 자, 그러면 다시 잡음 들어오지 않게 좀 서로 배려해주는. 자, 그러면 이제 또 보겠습니다. 이 과정 분석은 정책이 형성되는 사회 정책 맥락을 고찰할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러냐면 이거예요. 요거죠. 자, 이렇게 어떤 정책이 만들어질 때는 형성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형성 과정. 그럴 거 아니에요. 정책이 만들어지는 형성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형성 과정을 분석하는 게 과정 분석이에요. 과정 분석은. 그러니까 그 정책이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사회 정치적인 맥락을 고찰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건 당연히 이 과정 분석에서는. 그러면 지금 이게 정책의 형성 과정이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산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산출물. 그죠?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산출물. 그죠? 이 만들어진 산출물 또는 이제 정책의 대안이 될 수도 있겠고 이게 대안. 또는 이거 자체가 정책이 될 수도 있는데 정책을 만드는 과정이었으니까. 그죠? 또는 대안이 될 수도 있고 정책이 될 수도 있겠는데 어떻든 이게 이제 만들어져서 또는 설계되었어. 기획되었어. 만들어졌으면 이 만들어진 이 정책 자체에 대한 대안 자체에 대한 분석이 내용 분석이에요. 그래서 내용 분석인 거예요. 만들어진 정책의 내용을 분석한 거예요. 알았죠? 만들어진 정책 그 산출물을 분석한 거니까 이걸 산물 분석이라도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이제 얘는 대안이니까 얘를 집행했을 때, 집행과 관련된 거예요, 집행되었을 때. 와 관련된 것이고,
그다음 이제 집행하고 난 그 결과에 대한 부분, 이 결과에 대한 분석은 이게 성과 분석인 겁니다. 성과 분석. 그래서 여기서는 계획하고 있는 거니까 계획가인 것이고요. 여기서는 만들어진 대안의 집행과 관련된 거예요. 집행되었을 때 이 집행의 효과로 봤을 때 앞으로 집행되는 것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아니 효과가 아니라 집행되는 것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행정가예요, 행정가. 그다음 얘는 이제 그 집행된 후의 결과에 대한 평가니까 얘는 이제 조사 연구자의 역할입니다. 조사 연구자. 우리가 그 조사론에서 욕구조사와 평가조사 공부했었잖아요. 그죠? 이 평가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조사 연구자의 역할에. 그래서 이렇게 나뉘는 건데, 자, 여기 봐보세요. 23번 보면, 과정 분석은 정책 기획 과정을 거쳐 이끌어낸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 그리고 이 기획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요 지금 결과물을 얘기하는 거죠? 이 결과물. 그죠? 정책 대안. 이 자체를 분석한다. 내용 분석이 맞죠? 그죠? 맞아요. 이건 과정 분석이라고 해서 틀린 겁니다. 여기를 내용 분석이라고 해야 돼, 내용. 또는 산물 분석이라고 하든지. 내용 분석이 산물 분석이니까. 알았죠? 자, 근데 올해 이게 나왔어요. 산물 분석 결과는 기존의 사회 주리적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 이 문장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물 분석은 이 정책 자체의 구성 요소를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구성 요소. 우리 잘 알다시피 정책 내용 분석은 4가지 선택 차원이 있잖아요. 이 정책에서 누구를 급여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한테 무엇을 주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는 건지, 전달 책임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와 관련된 재원을 또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거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기초연금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지금 기초연금 제도, 기초연금 제도도 하나의 정책이거든요. 하나의 법이죠? 정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분석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를 그냥. 이걸 분석하는 건데, 여기서 급여 대상자가 누구예요? 65세 이상 노인이잖아요. 급여 대상자는. 그죠? 4가지로 보는 거예요. 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전체한테 주지 않고, 소득액에서 70%한테만 주도록 맞추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이제 급여의 종류는 뭐예요? 현금급여 주잖아요. 현금급여. 돈으로 주니까. 그죠? 그 다음 이제 전달체계는 어떻게 해요? 공공전달체계로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재원은 어떻게 해요? 일반 조세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정책의 구성 요소를 지금 분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구성 요소들을 구분하고 분해하는 작업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어진 정책에 대한 이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24번이 맞게 됐고요. 이제 여기 25번 봐보세요. 과정 분석, 산물 분석, 성과 분석 중에서 조사 방법의 이론적 지식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것은 아까 조사 연구자는 누구였죠? 조사 연구자는 성과 분석이었죠? 성과 분석이었잖아요, 여기가. 그죠? 근데 이제 여기 과정 분석이 아니라 조사 방법론의 이론적 지식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것은 성과 분석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과정 분석이라고 해서 틀렸고. 자, 산물 분석은 정해진 틀에 따라 사육 정책의 내용을 분석해요. 맞죠? 그죠? 아까 급여 자격, 급여의 종류, 그 다음에 전달 체계, 재원 체계 딱 정해져 있잖아요. 선택 차원. 그죠? 그 4가지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해진 틀에 따라서 사육 정책의 내용을 분석하는 건 맞았어요. 여기까지 맞았는데 적용된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어디에 들어갔죠? 아까 성과 분석이에요. 지금 여기는 성과 분석에서 하는 일이에요. 여기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틀린 겁니다. 여기는 지금 맞았는데 뒷부분이 지금 틀린 것이고. 자, 그 다음에 27번. 보편주의는 재분배 기능을 중요하게 고려하지만 효과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재분배 기능을 더 중시 여기는 것은 선별주의예요. 그냥 우리가 재분배하면 이제 수직적 재분배를 얘기하게 되는데 수직적 재분배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선별주의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여기도 지금 틀리긴 했지만 보편주의는 효과성 고려하지 않는다. 틀렸죠? 효과성 고려하죠. 아까 무슨 효과성? 사회적 효과성. 보편주의가 고려하는 효과성은 사회적 효과성이죠? 선별주의가 고려하는 효과성은 비용 효과성이라고 했었어요. 아까. 그죠? 틀린 겁니다. 그죠? 네. 그럼 이제 28번. 사회적 효과성은, 자, 사회적 효과성이 나오면 보편주의를 생각하면 돼요. 아셨죠? 사회적 효과성은 아까 정치적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 구성체 구성원으로서 적절한 대우를 받는가와 관련된 거라고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자, 여기 이제 보편주의를 생각하면 되고요. 자, 단기적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한다. 보편주의는 사전 예방적인 겁니다. 사전 예방을 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보편주의에서는, 즉 사회적 효과성에서는. 그래서 여기 장기적이라고 합니다. 장기적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게 단기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를 하려고 하는 것은 사후치료적인 선별주의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용 효과성이 단기적 비용 절감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사회적 효과성은 장기적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선별주의 간편한 행정 업무. 자, 간편한 행정 업무는 행정비용이 적게 든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간편한 행정 업무는 행정비용이 적게 든다는 뜻이에요. 행정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은 운영효율성을 얘기하는 거죠? 운영효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운영효율성. 그죠? 예. 운영효율성이 높은 것은 보편주의죠. 선별주의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여기 틀렸죠? 선별주의는 행정부가 간편하지 않아요. 선별주의는 골라야 하잖아요. 선별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선별하는 그 과정에서 시간과 인력과 노력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행정 업무가 간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별주의는 그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만 대상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계속 감시해야 돼요. 그 조건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부정수급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죠? 그래서 부정수급자를 수시로 감시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행정 간편한 행정 업무라고 하면 이건 이제 보편주의라고 해야지 되는 겁니다. 자, 선별주의에 근거한 제도 아동수당은 아동수당 보편주의죠. 기초연금이 이제 선별주의예요. 알았죠? 얘는 맞았지만 얘가 틀렸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틀렸고요. 자, 연령, 성별 등 인구학적 기준. 인구학적 기준은 어디에 들어가죠? 귀속적 욕구에 들어가죠? 그죠? 귀속적 욕구에 들어가기 때문에 선별주의가 아니라 보편주의죠. 보편주의 원칙에 부합됩니다. 자, 여기 틀렸고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32번 귀속적 욕구의 원리에서의 욕구는 규범적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다. 맞죠? 규범적 기준 맞죠? 자, 이거 다시 한번 보편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선별주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대별하게 되고 이분법적 구분으로 볼 때 그 다음에 여기 귀속적 욕구 그 다음에 여기 보상과 기여 그죠? 보상 기여 그 다음 진단적 구분 그 다음에 자산조사 그죠? 이 귀속적 욕구와 보상은 집단 지향적 할당 그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개인별 할당 개인 지향적 할당 또는 개인별 할당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그 귀속적 욕구와 보상은 보편주의적 방법입니다. 진단적 구분과 자산조사는 선별주의적 방법입니다. 기억나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든 여기 지금 귀속적 욕구와 보상은 그 집단에 들어가면 모두를 대상으로 삼아버려요. 집단 안에 들어가면. 여기 이제 선별주의에서 진단적 구분과 자산조사는 그 개인한테 주는 겁니다. 개인한테. 그럴 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규범적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귀속적 욕구에서 말하는 그 집단에 들어가는 그 기준과 관련해서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그것은 규범적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규범적 기준에 의해서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동수당의 경우에는 연령 딱 정해졌잖아요. 그죠? 8세 미만. 8세 미만이면 그냥 다 주는 거예요. 8세 미만이라고 하는 그 기준. 귀속적 욕구는 연령이 여기에 들어가네요. 연령. 그죠? 연령. 아까 여기 연령이나 성별. 뭐 여성이면 다 대상으로 삼는 거. 그 집단한테 다 줘버리는 거. 알았죠? 근데 이 8세 미만이라고 할 때 8세 미만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에요. 그 규범적 기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보상도 마찬가지 얘도 규범적 기준이죠? 이제 진단적 구분에서의 그 개인은 기술적 진단이고 얘는 이제 경제적 기준을 가지고 하게 되죠. 그죠? 그거까지 다 외워야지 돼요. 자, 그다음에 33번. 보상이란 사회 경제적으로 특별한 공헌을 했는지 여부 또는 사회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근거한다. 그거 맞죠? 여기를 얘기해요. 보상.
사회적 희생자도 여기에 들어가죠. 사회보험도 여기에 들어가긴 하지만 사회적 희생자도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긍정적 차별이 여기 들어간다고 했어요. 긍정적 차별.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34번. 이게 지금 이게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이게. 라는 생각이 들면, 이론 강의를 계속 해당 부분, 이론 강의를 반복해서 좀 들어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암기는 또 병행이 되줘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4번. 국민초생활보장제도는 인구학적 기준 들어갑니까? 인구학적 기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이게 들어가냐면, 이걸 가지고 장난치는 이유는 뭐냐면, 옛날에 생활보호법일 때는 인구학적 기준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33번 맞는 문장이고요. 자, 국민초생활보장제도에서 인구학적 기준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지금은. 생활보호법일 때는 65세 이상이거나 18세 미만의 아동, 그 다음에 근로능력 유무를 따졌지만, 지금은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거 틀렸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고려하는 게 있죠, 지금. 부양의무자 기준을 고려하는 게 여전히 살아남았으니까 이건 해당은 되는 거예요. 그죠?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거 딱 한 가지 있죠. 누구? 의료급여법. 아니, 의료급여. 그죠? 의료급여에서.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금 철폐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은 존재하고 있죠. 그죠? 네, 어떤 틀렸습니다. 자, 국민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조건을 완화하였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거든요. 음. 어떻게 완화시켰나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어떻게 되죠? 일단은 이제 완화했다라고 하는 것은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철폐가 됐습니다. 그죠?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철폐가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완화된 것은 우리 그 사망한 일촌의 직결쪽의 배우자는 제외되게 됐죠. 그죠? 아들이 죽었으면 며느리는 제외된다고 했죠. 딸이 죽었으면 또 사위가 제외된다고 했었죠. 그 부분인데, 어떻든 부양의무자 조건이 완화되었다고 해서 보편주의 제도입니까? 여전히 선별주의 제도입니다. 보편주의 제도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하고 장애연금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 했죠. 장애연금은 그냥 국민연금인데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이니까 얘는 공공부조죠. 그죠? 장애인연금은 자산조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자산조사 하죠. 소득인정액을 따지니까. 그죠? 수급권자와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따져요. 그래서 소득과 재산을 봐요. 여기서. 그래서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틀렸고요. 진단적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진단적 구분은 당연히 들어가죠.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장애 정도를 보고 하니까 진단적 구분은 들어갑니다. 얘는 맞았는데 여기가 틀린 거예요, 지금. 그죠? 틀렸고. 자, 소득 수준 하위 70%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급여자격이 부여돼요. 그리고 자산조사 방식이다. 뭐예요? 국민연금이 아니라 기초연금이죠, 기초연금. 그죠? 기초연금이 이렇게 주는 것이고요. 자, 이거 좀 틀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8번 기초연금의 대상자 선정 기준에는 부양의무자 유무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죠? 부양의무자 기준 포함되지 않아요. 이거 그죠? 네, 당연 포함된다고 하면 틀리죠. 그죠? 자, 그다음에 기초연금은 인구학적 기준과 자산조사를 모두 고려한다. 기초연금에서 연령 고려합니까? 연령 고려하죠. 그죠? 65세 이상이니까. 그죠? 65세 이상이니까 인구학적 기준 들어가는 거예요. 연령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산조사 고려합니까? 고려하죠. 그죠? 여기 소득인정액 고려해요. 소득인정액을 고려하니까 자산조사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동수당은 전체 아동 적용 대상은 아니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선별주의 제도라고 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전체 아동 대상으로 하지는 않죠. 그죠? 왜 8세 미만의 아동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규속적 욕구만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편주의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선별주의 제도가 아니라 전체 아동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보편주의 제도란 말이에요. 저희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장애 수당은 전문가의 진단을 고려하지 않는다. 장애 수당인데 장애인데 전문가의 진단을 고려하지 않는 말이 됩니까? 안 되지? 그죠? 일단은 장애 판정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장애 어떻든 그죠? 그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진단적 기준이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고려합니다. 장애수당은 틀렸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 장애수당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 거냐면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보면 이 장애수당과 관련해서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거 장애 정도하고 경제적 수준을 고려합니다. 기출문제, 그 단원별 역대 기출문제 보면은 제가 상세하게 그 기준 자체를 아주 상세한 조문을 집어넣어가지고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어떻든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해설을 좀 더 상세하게 넣어놨고, 자, 그다음에 현물급여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취약한 게 아니라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죠. 취약한 게 아니라 있어요. 현물급여는 왜 그러냐면 국가가 한꺼번에 구매하게 되면 구입 단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되니까 저희가 지금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43번 현물급여는 개인들의 복지 효과와 괴리가 나타날 수 있죠. 현물급여 괴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죠? 제가 그 팥죽 얘기했잖아요. 저는 팥죽 먹고 싶은데 저한테 쌀 주면 저의 개인적 욕구와 그 괴리가 발생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죠? 그럼 이제 여기 사회통제. 통제 나오면 현물이죠? 현물급여는 소비를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소비를 통제. 그래서 사회적 통제는 현물급여입니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권을 제한하는 단점이 있다. 현물이죠? 다 현물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현금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자, 46번.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권입니다. 증서죠?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 이게 뭐예요? 이게 현물급여죠? 이게 현물급여예요. 현물급여보다 공급자 간의 서비스 질 경쟁의 요도에 유리하죠? 그죠? 증서가 더 유리해요. 이 현물급여는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급자는 정부로부터 지정만 받으면 그 이후로는 이제 공급자들끼리 경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증서, 이용권의 경우에는 수혜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그 딱지, 쿠폰을 가지고 이용권을 가지고 공급자를 찾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자들 간에 경쟁이 유발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여기 지금 틀렸고요. 자, 증서는 현금급여에 비해서 소비자 선택권이 높다? 소비자 선택권이 가장 높은 건 현금이죠? 그래서 여기서 낮다라고 해야죠, 여기는. 대신 현물급여보다는 높다라고 해야지 됩니다. 틀렸고요. 자, 증서는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를 선택 또는 회피하는 현상이 발생하죠. 발생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증서의 경우는 이제 그 이용권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수요처가 많아야 하는데 수요처가 부족할 때 이게 문제가 발생이 돼요. 이런 문제가 특히. 그 다음 이제 49번. 바우처는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원한다가 아니라 바우처는 수요자 또는 수혜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긍정적 차별 나오는 순간 여성고용할당제, 장애인의무 고용제 떠올리라고 했죠. 여성고용할당제는 뭐예요? 여성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받은 부정적 차별을 보상하는 방법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51번.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형태 중 기회는 목표율성이 가장 높은 것은 현금이죠. 아니, 현물이죠, 현물. 현물급여가 목표율성이 가장 높아요. 급여 중에서는. 알았죠? 쌀이면 쌀로 줘버리는 거잖아요. 술 사 먹을까봐. 돈으로 주면 술 사 먹으니까. 예. 돈 도박에 쓰이니까. 그러니까 아예 소비를 통제하는 거거든요. 자, 쌀이면 쌀로 줘서. 그래서 이제 목표율성이 높은 겁니다. 현물급여가. 자, 여기 좀 틀렸고요. 자,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예로서 장애인의무 고용제 맞아요. 근데 일할 기회를 준 거잖아요, 지금. 그죠? 맞아요. 자,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의 유연급여는 뭐예요? 현물이 맞네요. 현물은 물품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물품 플러스 뭐예요? 지금 물품이 재화거든요. 재화 플러스 뭐예요? 서비스도 현물이라고 하는 거. 알았죠? 지금 교육 서비스,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지금 현물급여예요, 현물급여. 급여로 따지면. 교육이잖아요, 교육 서비스. 알았죠? 이게 현물급여예요, 현물. 서비스는 다 현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유연급여
하나 있죠. 요양급여하고 건강검진 두 가지가 있죠. 국민건강보험에서는 현물급여가 제가 암기 그거 올린다고 했는데 못 올렸는데 올리겠습니다. 그거 빨리. 네, 그 한꺼번에 정리된 거 그 버전업 해가지고 올리도록 할게요. 올리지 못했어요. 자, 그 한꺼번에 암기표 그거 가지고 하면 좀 연도가 좀 이제 정리가 쭉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빨리 올릴게요. 그거. 자, 54번.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급여는 현물급여죠.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현금은 특별연금급여가 현금이에요. 나머지는 다 현물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그죠? 자, 그다음에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현금급여 맞죠? 현금급여 맞습니다. 자, 구직급여도 현금급여입니다. 그죠? 근데 휴업급여도 현금급여입니다. 산재보험에서 현물은 하나밖에 없어요. 요양급여. 그죠? 산재보험에도 요양급여가 있단 말이죠. 건강보험의 요양급여처럼 있는데, 걔만 이제 산재보험에서 요 간장은 할 때, 우리 양기 했잖아요. 요 간장은 직상에서 먹으면 후유장이 있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여기서는 요양급여 하나만 이제 현물이고, 나머지는 다 현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8번. 클라이언트의 적극적 의견 개진을 장려하는 것은 책임성이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책임성을 줄이는 거예요. 알았죠? 요거.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장려하는 거. 이것은 비책임성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의견을 개진하게끔 하거나, 불만이나, 불평을 토로하게끔 하는 거. 불만, 불편을 접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책임성과 관련된 거예요. 알았죠? 책임성과 관련되어 있고,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강의 진행하잖아요, 이거. 제가 이거 모 선생님이 이제 공무원 강의 하시는 선생님이 저보고, 이게 수강생들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거나 또는 그 카페에서 이렇게 댓글 달아주고 이렇게 직접 하는 것은, 좀 기피하거든요. 왜냐면은 간혹 좀 이렇게 상처받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보통은 본인들이 답변을 달아도 조교 선생이라고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실제 조교 선생이 있기도 하고, 그거 이제 직접 이렇게 답변을 주고받고 하기는 만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은 일전에 모 선생님이 저한테 어떻게 그렇게 수험생들하고 이렇게 만나냐, 만날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는데, 왜냐면 이게 불만이나 불평이 직접적으로 저한테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만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런 거. 이게 직면하지 않으려고. 어쨌든 이제 책임성을 갖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억하시라고 여기. 이거 이제 책임성과 관련된 거 요거 이게 잘 나오는 거고 이게 행정론에도 전달책에 잘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봐보세요. 공급자들을 공간적으로 분산 배치한다. 분산 배치하면 아무래도 접근권이 높아지겠죠. 그죠? 네.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용하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죠? 분산 배치했을 때 접근성을 높입니다. 자, 이것도 맞고요. 이것도 맞아요. 경쟁, 이게 나왔는데요. 자, 이거 지금 두 문장이 들어간다. 이거 지금 떼고. 경쟁은 사회복지기관을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민감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기관들의 동일한 장소에 배치한다. 이게 경쟁. 이게 지금 경쟁인데, 이렇게 하다면 기관들은, 클라이언트들을 자신들이 더 유치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경쟁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경쟁은 결국 클라이언트 욕구의 기관들이 욕구에 민감하게 만들어 주게끔 만드는 겁니다. 아셨죠? 자, 사회복지 기관의 협력 강화는 단편성을 줄인다. 단편성이 뭐예요? 파편성이잖아요. 서비스의 파편성, 단편성. 협력이잖아요, 협력. 그죠? 이제 비파편성, 통합성이. 그죠? 그래서 이제 협력 강화가 단편성을 줄이죠. 협력이 안 되는 게 단편성이잖아요. 협조가 안 되는 게 단편성이라고 했었어요. 그죠? 서비스 간의 협조가 안 되거나, 연계가 안 되거나, 기관 간의 협력이 안 되거나, 그게 단편성이에요. 파편성이고. 그러니까 협력하게끔 만들고, 협조하게끔 만들고, 서비스 간에 연계되게 만드는 게, 그게 이제 통합성이에요, 결국은. 사례관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단편성을 줄일 때 협력 강화가
맞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제가 이걸 지금 여기다 배치한 이유가 이번에 그간에 이렇게 간간히 나오던 이번에 한꺼번에 물어봐 버렸어요. 아예 문제가 이번에 나온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좀 내용을 지금 보완해야 할 상황이 좀 발생이 됐는데 올해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길버트와 테렐이 이제 주장한 세부 정책의 재구조화, 전달체계의 재구조화. 이 길버트의 정책 내용 분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전달체계 부분에서 지금 길버트 테렐이 논의한 부분이에요, 여기가. 근데 이제 재구조화 전략에서는 아까 같이 비책임성이나 이 단편성이나 또는 이제 그러니까 분절성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전달 체계를 재구조화하려고 하는 전략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기관들을 동일한 장소에 배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여기 의도적 중복에 해당되는 여기 경쟁에 해당되는 경쟁시키는 거예요. 경쟁시키는 거. 알았죠? 요걸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이제 시민 참여는 지금 여기가 들어가 있죠? 사례별 협력은 여기에 들어가 있죠? 조정 중에 사례별 협력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죠? 그다음 이제 관료적 구조로부터의 전문가 이탈이죠? 그건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맞는 거예요, 지금. 맞는 게 나왔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한번 특강에서 한번 다뤄 드릴게요. 사실 이게 이 정도로만 나와서 목차 정도로만 나오고 지금 그간에 나왔던 거 간간히 이렇게 나왔던 협력 강화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긴 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우리 특강 한번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자, 그다음 63번 현재 우리나라 복지 전달 체계에 관한 설명. 자,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은 보건복지부 외 타 부처 복지 사업도 포함되죠. 이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개통된 게 언제죠? 언제예요? 2010 몇 년? 3년. 그죠? 2013년이에요. 네. 맞죠? 2010년이 행복이음이고 2012년이 희망복지 지원단이고 2013년이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고 2016년이 읍면동 목적화 사업이고 그죠?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어떻든 이제 이 정부처의 복지 사업도 포함된다 맞게 되죠. 그죠? 자, 그다음에 사회보험료하고 직접세 중에서 누가 누진적이에요? 직접세가 더 누진적이죠? 그죠? 얘는 일반 조세잖아요. 일반 조세.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공공재원의 3가지, 그다음 이제 민간재원 4가지, 여기 민간재원, 그죠? 민간재원보다 공공재원이 더 누진적. 그죠? 그다음 얘보다는 얘보다는 이렇게. 여기 조세 지출, 그다음에 여기가 사회보험료, 사회부장성 조세, 그다음에 여기가 그냥 조세. 그죠? 일반 예산. 그죠? 그럼 얘를 둘로 나누면 직접세와 간접세. 근데 직접세가 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간접세는 특, 부, 일. 얘 이쪽으로 갈수록. 그죠? 이거 외워야지 돼요. 예, 외워야 한단 말이에요, 이거. 안 외워서 지금 어려운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사회보험료하고 직접세는 여기에 있으니까 직접세 중에서는 직접세가 누진적이죠.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누진적이에요. 물론 이제 민간 재원끼리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민간 재원끼리는 어쨌든 이제 여기서 위로 올라갈수록 지금 누진적이죠. 지금 그러니까 사회보험료와 직접세를 비교하면 직접세가 더 누진적이죠. 누진적.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 틀렸고요.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나려면 무진적인 거야 이제 되거든요. 무진적인 것이 바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직접세보다 간접세가 많아져야 한다가 아니라 그죠? 직접세보다 간접세가 아니라 간접세보다 직접세가 많아져야지 소득 재분배 효과가 높은 거예요. 그렇죠? 직접세와 간접세 중에서는 직접세가 더 누진적이에요. 간접세는 역진적이고. 알았죠? 네. 이거 보니까 공부해야겠죠? 공부 안 하고는 안 돼요. 이게 1급이.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어디 있어요? 여기 이제 조세 지출은 가처분 소득을 높이게 되죠? 왜냐면 세금을 감면시키는 것인데 가처분 소득은 공식이 시장소득 더하기 공적 이전소득 빼기 공적 비소비 지출이거든요. 근데 공적 비소비 지출에 세금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조세 지출은 세금을 감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빼는 공적 비소비 지출에서 이게 줄어드는 것이니까 결국 가처분 소득은 증가되는 겁니다. 알았죠? 네, 맞는 거고요. 자, 조세 감면은 일부 소득 항목에 대한 소득 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누진적이지는 않습니다. 왜? 세금을 감면받는 것은, 소득 공제를 받는 것은 대부분이 자, 저소득층은 세금 낼 일이 없어요. 네,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받는 일에서 빠지기 때문에 오히려 조세 감면은 역진적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설계됐다. 그럼 틀려요. 조세 감면, 조세 지출은 저소득층한테 유리하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다음에 사회보험료는 조세에 비해 징수에 대한 저항이 적다. 그죠? 왜? 사회보험료는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받는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죠? 이것도 얘는 조세는 일반 조세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보험료는 사회보장성 조세인 것이고 적다 맞고요. 그다음 이제 조세와 달리 사회보험료는 추정된 부담 능력을 고려한다. 추정된 부담 능력을 고려하는 것은 조세죠. 그죠? 틀렸습니다. 사회보험료는 추정된 부담 능력이 아니라 급여 가치를 가지고 부담하는 겁니다. 고려하는 겁니다. 미래에 받을 급여 가치죠. 그러니까 사회보험료나 그 조세나 둘 다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더 걷도록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다? 조세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한테 네가 돈 많이 버니까 더 많이 낼 수 있는 부담 능력이 되니까 더 내. 라고 하는 것이고 사회보험료에서는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더 보험료를 더 높이는 이유가 그것은 네가 나중에 지금 많이 내면 많이 받을 거니까 미래에 많이 받을 거니까 더 내라는 급여 가치를 고려하고 있는 거예요. 네, 틀렸고요. 자, 그다음 목적세 재원의 용도는 정해져 있지만 사회보험료도 목적세 중에 하나죠. 따라서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우리나라 건강보험료는 사회보장성 조세이기 때문에 그냥 조세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조세가 아니다. 맞죠? 그죠? 아니, 사회보장성 조세나 그게 조세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죠? 여기서 그냥 조세라고 하면 일반 조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거 헷갈리면 안 된다고 했었죠. 그다음 이제 그러니까 조세가 아니죠. 사회보험료는. 사회보장성 조세인 거지. 그죠? 자, 그다음에 72번. 사회복지 재원 중 이용료는 저소득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킵니까? 향상시키지 못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저소득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지 않죠. 이용료는. 그죠? 떨어집니다. 이 비용 접근성을 떨어뜨리죠. 이용료가. 돈 내고 이용하도록 하면 사회복지 대상자의 대부분은 누굴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돈 내고 이용하라고 하면 돈이 없으면 이용을 못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접근성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지금 이걸 재정 접근성이라고 해요. 재정 접근성. 돈이 없어서 이용을 못하게 되는 상황. 이 재정 접근성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재정 접근성을 떨어뜨리게 되죠. 자, 그다음에 사회복지 재원 중 기업복지는 조세 방식보다 재분배 효과가 크다. 아까 조세는 어디 있었어요? 아까 제가 여기 막 그린 것 중에서 조세는 제일 위에 있었어요. 그죠? 기업복지는 이제 민간 쪽에 들어가 있고, 얘 공공재원인데, 그죠? 얘가 재분배 효과가 제일 크죠. 그래서 이제, 기업복지가 크다고 하면 안 되고,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지훈합 유형 중에서 세제 혜택은 증서보다, 자, 이게 우리 시험에서 이제 계약하고 증서하고 세제 혜택만 나왔는데요. 증서하고, 그 다음에 세제 혜택만 나왔죠. 그래서 제가 더, 외운다고 한다면, 계약과 증서 사이에는 재정 보조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증서와 세제 혜택 사이에는 상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환이 있는데, 자, 계약보다는 재정 보조가, 재정보다는 증서가, 증서보다는 상환이, 상환보다는 세제 혜택, 이쪽으로 갈수록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이 큽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제 혜택하고 증서, 자, 세제 혜택하고 증서만 비교했을 때는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이 큰 것은 세제 혜택이죠. 그죠?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맞는 문장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6장 한 거고요.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지금 102문제여가지고요. 문제 지금 수가 많아요. 자, 지금 도움은 되는 거죠?
지금 사연이 좀 도움은 되는 것이어야지 됩니다. 지금 도움 안 되는, 도움 안 되는데 막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건 아니죠. 저를 위해서 지금 저를 위해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면 지금 안 돼요. 지금. 예. 도움이 돼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지금 75번 보시면, 사회보험의 보험료와 급여는 사회보험은 개별적 공평성과 사회적 적절성 모두를 다 고려한다고 그랬죠. 그죠? 맞아요. 민간보험은 이제 개별적 공평성만 고려하는 것이고, 그죠? 예, 헷갈리면 안 돼요. 사회보험은 사회적 적절성, 민간보험은 개별적 공평성, 이렇게 양분해가지고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회보험도 개별적 공평성도 고려를 해요. 근데 사회적 적절성을 더 중시 여기는 것이고, 민간보험은 이제 개별적 공평성만 고려하는 것이고, 걔는. 그죠? 자, 그다음에 사회보험은 대부분 국가, 공법인이 운영하지만 민간보험은 사기업이 운영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77번. 사회보험은 현금, 민간보험 현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현금, 현물로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얘들은. 틀렸고요. 그럼 이제 사회보험과 비교해 공공부조제도의 장점. 무슨 말이냐면 사회보험도 현금, 현물 다 가능하고 민간보험도 현물, 현금 다 가능한 거예요. 알았죠? 네, 당연히. 자, 그다음에 여기 78번. 사회보험과 비교해서 공공부조의 제도의 장점을 물어봤어요, 이번에. 이 의회 시험이거든요, 이게. 대상 효율성이 뭡니까? 목표 효율성이죠? 목표 효율성은 누가 더 높아요? 운영의 효율성은 사회보험이 높지만 공공부조제도가 대상 효율성이 높죠? 그죠? 네. 목표 효율성이니까 이게. 그죠? 선별주의가 대상 효율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자, 근데 가입률이 높다. 가입률은 누가 높아요? 당연히 사회보험이 높죠. 사회보험 강제. 그죠? 강제. 그러니까 가입률은 사회보험이 높습니다. 지금 들렸습니다. 공공부조는 신청주의잖아요. 본인이 신청해야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직권주의 보완하고 있죠. 그죠? 직권주의 보완하고 있어요. 그지만 이제 본인이 신청해야지 받는 거예요. 신청주의 원칙이니까. 그죠? 제 옛날에 제 아는 분이 횟집 하다가 좀 망했거든요. 망했는데 본인이 힘든 거죠. 근데 본인이 그 수급자 신청을 못하고 있는데 누가 왔다고 하더라고. 근데 누가 왔다고 하는 게 아마 사법 전담공무원이 온 걸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뭐 와서 그러니까 국민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가능하다라고 직권주의를 이제 간 거죠. 얘기를 해준 거죠. 근데 내가 지금 차 있고 집 있고 내가 지금 사업 망했다고 지금 그러는 거냐고 하면서 나 왜 오히려 화를 냈다고 맨 처음에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준 건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이렇게 맨 처음 쫓아냈대요. 예, 신청주의 공공문제는 본인 신청 안 받았다면 뭐 어떻게 그죠? 자 70번 80번 보면 사회보험과 비교할 때 공공부조가 갖는 장점. 네, 결국은 나중에 받았다고 해요. 어쨌든. 근데 여기 보면 사회보험과 비교할 공공부조의 장점은 높은 수급률. 이 수급률이 뭐냐면 자격자가 실제 급여를 받는 정도를 얘기해요. 급여 자격자가 실제 수급을 받는 비율. 이게 수급률인데 사회보험은 자격 있는 사람이 당연히 수급을 받죠. 내가 내 돈 넣고 내가 받는데 당연히 더 받으려고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하는 것인데 당연히 그죠? 근데 이제 공공부조는 수급률이 떨어져요, 굉장히.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높은 수급률. 사회보험과 비교할 때 아니 낮은 수급률이에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 사회보험은 권리성은 추상적이고 약하다가 아니라 공공부조가 권리성이 추상적이고 약해요. 왜냐면 무기여잖아요. 이건 공공부조 무기여예요. 무기여. 내가 기여하지 않았는데 국가가 주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시의 개념으로 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뭐 기분 나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게 공공부조는 사실 권리인데 이게 지금 권리성이 약합니다. 사회보험에 비해서. 그죠? 추상적이고 약하다. 공공부조가. 사회보험은 권리성이 강하죠. 그죠? 내 돈 내고 내가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지금 틀렸습니다. 자, 인과학적 기준에 따른 사회수당. 사회적 적절성의 가치 실현 정도가 높은 것은 아무래도 목표성이 높은 것이 사회적 적절성의 가치 실현 정도가 높아요. 그래서 사회성은 실현 정도 가치 정도가 떨어집니다. 이건 보편주의 제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83번에 정책 대안을 비교 분석하는 것 중에서 정책 대안이 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최대한으로
최대한 창출해낸다. 효율성인데 이제 능률성입니다. 우리 시험에 이제 능률성으로 나와서 능률성이 효율성입니다. 자, 그다음에 84번. 평가 결과는 본질적으로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에 대한 가치 판단을 포함해요. 가치 판단을 포함한다. 자, 그다음 85번. 사회복지 정책의 경우 사회 계층 사이의 불평등이 어느 정도 시정될 수 있는가? 사회적 형평입니다. 사회적 형평이란, 자, 엣지오니가 혼합 모형을 제시했어요. 혼합 모형. 제가 이제 시험에서 이제 학자 이름 가지고 장난 안 쳤으면 제가 최대한 학자 이름을 거론을 잘 안 해요. 왜냐면 거기까지 외우지 말라고 이렇게 해주는데, 그 학자 외우려고 하면 학자 이름들이 많잖아요. 많으니까 시험하고 이게 장난치지도 않는데 뭐하러 외웁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떻든 여기 보면 혼합 모형은 이제 지원이가 제시한 모형으로 그 합리 모형과 점진 모형은 단순 혼합이라고 한다면 드로의 최적 모형은 합리 모형, 점진 모형의 단순 학계적인 혼합이 아니라 합리성과 초합리성 모두 고려하고 있는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87번.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속에서 몇 가지 이름. 뭐예요? 쓰레기통 모형이네요? 그죠? 여기는 지금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 모형. 자, 그다음 88번. 정책 분석 중에서 무엇이 정책의 행정과 관련되어 있다? 바로 내용 분석, 산물 분석이, 내용 분석이. 또는 이제 산물 분석이. 자, 그다음 89번. 사람들이 사회적 구성원으로서부터 어느 정도 대우를 받는가? 뭐였어요, 아까?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이 그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모두가 적절하게 대우를 받느냐. 그거 뭐였죠? 사회적 효과성이었죠, 이게. 그죠? 사회적 효과성. 그러니까 모두를 대상으로 삼아야지 이게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편주의가 사회적 효과성을 가능해요. 그죠? 보편주의에서 사회적 효과성을 중시 여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0번. 사회복지 정책의 할당 원칙 중 시장을 통해 충족되지 않은 어떤 욕구를 공통적으로 가진 집단에 속하는지 여부에 근거하는 원칙. 자, 시장을 통해 충족되지 않은 어떤 욕구. 자, 시장을 통해 충족되지 않은 어떤 욕구를 공통적으로 가진 집단에 속하는지 여부. 집단 지향적 할당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집단 지향적 할당. 그 중에서 이거 지금 귀속적 욕구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산조사에 걸리는 욕구에 대한 경제적 기준과, 그래서 경제적 기준 따지죠. 그다음에 이제 개인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개인별 할당이에요. 그다음 이제 재가급여는 현물급여라고 했죠, 아까. 현물급여. 그다음 이제 전자바우처 방식의 사회 서비스가 최초로 도입된 거 2007년이에요. 알았죠? 2007년. 그다음 이제 길버트 하테렐이 주장한 사육 정책 전달 체계 재구조 전략 중에서 기관과 클라이언트 사이의 의사결정 권한을 재분배하려고 하는 목적. 클라이언트가 영향력 행사해야 보다 책임이 있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논리는 시민 참여를 얘기합니다. 시민 참여. 제가 요거는 이 재구조와 전략은 우리 오이크 스터디에서 한번 강의를 한번 할게요. 요거는 우리 다른 거 강의할 때 한번 날 잡아서 한번, 거기 지금 뭐죠? 우리 연도 한번 정리할 때 그때 한번 이거 한번 다뤄 드릴게요. 사실 뭐 거기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목차만 나오기는 했으니까, 목차만 나오기는 했지만 어쨌든 내용을 좀 다루는 시간 갖도록 하겠구나. 자, 그다음에 95. 조세 부담률이 낮아지는 거 역진적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죠? 이 돈은 많이 버는데 경제 능력이 높은데 조세 부담률이 낮아지는 걸 역진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 세금 더 내! 이게 이제 누진적인 것이고요. 누진성이죠. 그러니까 누진성은, 이건 역진성은이라고 하면 되고, 이건 누진성은이라고 하면 됩니다. 도덕적 해이를 감소시킬 수 있으나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본인부담 제도예요. 본인부담. 이용료. 그죠? 이용료. 그렇죠? 자, 그다음에 무엇은 사회복 서비스 이용자의 경제 능력에 따라 차등화해서 요금을 부과한다. 뭐냐면 이거 본인부담금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본인부담금은 세 가지로 나뉘죠. 이 형태 세 가지를 나누는데 연동제, 정률제,
그 다음에 정액제로 나뉩니다. 알았죠? 본인 부담금을 부여할 때. 근데 이제 이렇게 경제 능력에 따라서 아예 세부적으로 이렇게 차등화하는 것은 연동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연동제입니다. 정액제보다는 정률제보다는 연동제가 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커진다. 알았죠? 재분배는 커진다. 이쪽으로 갈수록. 그다음 이제 98번. 사회복지 재원 중 기업복지는 기업의 입장에서 임금을 높여주는 것보다 조세 부담의 측면에서 유리해요. 왜냐면은 임금을 높여주는 것보다 기업복지를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세제 혜택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게 돼요. 알았죠? 그거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 이제 사회보험은 위험 이전과 위험에 광범위한 공동부담이죠. 공동분담에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분담. 자, 건강보험 재정통합된 거 언제예요? 몇 년도? 아시는 분 한번 채팅창에 한번 연도 적어보세요. 몇 년도예요? 건강보험 몇 년도? 재정통합. 외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몇 년도죠, 이거? 예, 자, 아무도 아니었어요. 자, 2003년이에요. 이제 외워야지 돼요. 서서 이제 외워야지인데. 자, 어떻든 한번 연도 다시 한번 연도 가지고 쭉 정리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죠. 자, 정부가 특정 서비스를 지정해서 민간기관으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정부가 부담한다. 이게 계약입니다, 이게. 계약. 그 다음에 공공무료 사회보험 사회수당성의 운영효율성이 가장 높은 건 누구예요? 가장 높은 건 누구예요? 운영효율성이 가장 높은 것은 보편주의 제도를 얘기해요. 가장 보편주의 제도가 누구예요? 자, 얘는 선별주의 제도죠? 이 두 가지가 보편주의 제도죠? 누가 보편주의 사회수당이 더 보편주의 제도죠? 그 사회수당입니다. 가장 높다. 그죠? 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지금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꾸준히 지금 따라오셔야 합니다. 네, 지금 자, 그러면 일단은 강의는 여기서 꾸준히 따라오셔야지 이제 열공반으로 또 우리가 같이 가니까요. 네, 지금 금방이에요, 이제. 9월 끝나면 보세요. 지금 100 며칠을 남았냐면 170일에서 167일인가? 남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60일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럼 100일 딱 되잖아요. 100일부터는 금방 지나가요, 시간. 엄청 빨리 지나가요. 보세요, 한번. 그때 체감 속도를. 엄청나게 빨리 지나가요.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100일 지나면 한 90일 전에는 공고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문까지 나와요, 이제. 그때는. 100일 그쯤에 90일 전에 공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때 뭐 공부문 나오면 이제 정신 없어지거든요. 지금 60일밖에 없어요, 지금. 좀 여유 좀 갖게 가질 수 있는 시간이. 그냥 공부문 나오면 정신 없으니까. 알았죠? 지금 이제 서서히 뭐 여름휴가 끝나고 나야 좀 그러긴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꾸준히 공부량 뽑아내셔야 합니다. 아셨죠? 네. 시험일을 합격일로 생각하자고요, 우리. 시험일을. 그날 막 채점 회피하지 마시고 딱 시험 보고 와서 정확하게 같이 가다만 딱 공개되면 바로 그냥 자신 있게 한번 채점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합격해버리는 거죠, 그날. 자, 그 합격일을, 시험일이 합격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자신감 가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강의는